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전국이 모두 하락할 것이다. 이러면서 조정장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폭발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좀 요동되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제 그러면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 맞아요.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 맞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뭔가 뾰족하게 누군가가 시원하게 속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예측의 시장입니다. 지금은 예측의 시장이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상당히 있는 그러한 장세다. 그러나 그러면 이 기점이 언제냐면 대선이죠, 당연히. 그죠?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지원 자세를 나서느냐, 세수로 과연 어떻게 이 하락하는 요인들을 커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도권이라는 곳이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언제 있었냐면은 최근 거를 보면은 IMF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있었네요. 그쵸? 근데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때도 그렇고 이때 모두 이제 그 전국이 많이 힘들었으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상승하는 곳도 있었어요. 여러분, IMF만큼 우리나라에 정말 힘든 그 시련이 없었죠. 그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때도 전국의 부동산이 상승하는 곳이 있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모두가 하락했던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 하락을 하였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소수의 한 6군데 정도는, 지방은 상승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망의 2022년 수도권이 드디어 하락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2014년도 초부터 시작된 그 상승이 지금 2014년이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22년까지 왔고요. 중간에 2018년에서 2019년에도 하락할 수 있는 충분히 요인이 있었으나 원래 여기서 하락을 했어야 됐는데 2019년에 코로나가 발병이 시작이 되면서 유동성, 금리를 낮추게 되고 제가 앞편에서 다 풀었죠. 여러분 영상 보시면 금리를 낮추고 이 유동성에 입각한 그 자금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오면서 사상 이래 말도 안 되는 정말 보기 힘들었던 그러한 장세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장세가 또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세가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장세가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장세는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나면서 이제는 안녕 이렇게 이제 즐거웠던 사이클아 안녕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말이 쉽지 말이 안녕이지 사실은 뭐 이제 투자를 수도권에다가 하신 2030 세대들도 되게 지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께서는 사실 지금 안녕보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매우 몹시 좀 불편하실 가능성은 단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영상을 좀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누군가가 예전에 저한테 제가 부동산 지인에서 있을 때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리얼티님 상승은 그렇다고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작년 이야기니까 그죠? 작년에는 상승 이야기만 있었지 하락 이야기는 없었을 텐데 저는 하락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락을 얘기하니까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분께서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때는 월세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임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임대차로.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대응하는 것인데 특히 월세로 해서 버티기 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월세가 대세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미. 그렇다면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이 사이클만 만약에 본 사람이라면 이거에 있어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월세나 임대료에 있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몰랐을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제가 경험이 있던지라 과거에 경험이 있고 회사에서 몸담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본 것이 있어서 하락할 때는 임대로 인해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경험이 있다고요. 본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락하는 존에서는 어떻게 한다? 임대로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관건은 뭐냐면 이거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전세가 현재 비싸기 때문에 매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월세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전세가 이제부터는 기승을 피우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왜냐면 전세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 원금을 갚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세입자분 중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전세 1억 3천에 들어온 집이 있었어요. 1억 3천인가? 1억 3천인가? 언제야? 딱 1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점으로 지금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점으로 1년 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사장님 1억 3천에 전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1억 3 그때 당시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를 1년 동안 3,800만 원인가를 갚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갚았어요? 그러니까 갚았대. 그만큼 자기가 이걸 저축한다고 생각을 하고 갚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자가 나가는 거가 싫어서 그냥 보너스 나오고 이럴 때마다 종종 계속 갚아서 이만큼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 가지고 집 샀어요. 나머지 차익이 있을 거 아닌 거야. 그래서 집 샀어요. 대출 끼고. 제 집 사갔어요. 제 집 사갔어요. 예. 그럼 제 집 사세요. 그래가지고 싸게 드릴게요. 사세요. 그래가지고 사가셨어요. 예. 저는 이익을 추구해서 좋고 그분은 또 집을 좀 괜찮게 사서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랬습니다. 여튼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만 해도 안 그래도 부담인데 원금까지도 같이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덮친 격이 돼버린다면 이제부터는 월세가 더 저렴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전세 빼고 월세로 전환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좀 짬뽕으로 섞여 있어요. 수도권이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곳들은 즉 가격이 매우 많이 상승해서 전세 가격이 매우 높았던 곳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이겠죠. 서울. 그죠? 서울이나 이런 곳들이고 세종시도 글쎄 세종시는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봤는데요. 사실은요. 세종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 역전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두려운 거지. 전세 사는 것이. 주위에서 이제 경매 넘어가고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불안하니까 월세를 살아가는 식으로 추구하는 식이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기주에서는 이제 월세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제부터 즐기면 돼. 전환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지금 막 이제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집을 사신 분들 수도권에 이런 분들은 지금 전환할 게 아니라 역전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지방에서 지금 관건은 뭐냐면 잘 올라가다가 여긴 더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긴 더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졸지에 언론의 플레이와 또 선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는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진다 하니까 대세가 다 빠지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즉, 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3년 동안은 대세가 상승했어요. 그죠? 안 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가 가면 B가 가고 그 다음은 여기가 간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간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골라다녔단 말이에요. 착착착 코스였지 코스.
그쵸? 예, 완전 음식 식사너지 코스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되면 3년 하락이 이제부터는 3년 동안 하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년 상승했던 것이 이제는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지. 코스별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코스별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장에 가면 겨울에 먼저 올라온 사람은 먼저 타고 내려가듯이 이제 얘 올라간다 레프트 타고 올라가잖아요. 리프트 타고 이렇게 그죠 순서대로 그죠. 그 올라간 사람 먼저 내려오잖아. 그런 것처럼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순서가 이제는 펼쳐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들이 상승을 기조로 해서 올라탔어요. 그런데 많은 곳들이 이제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늦게나마 올라가다가 다들 자 지금 다들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올라가던 얘는 타고 올라가고 있었거든. 리프트 타고 이렇게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데 오씨 하락한다니까 얘는 뭐지? 얘 올라가야 되는데 얘 주춤한 거야 얘도. 지금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전국이 하락한다라는 게 전국이 다 막 빠진다 뭐 이게 아니라 전국의 흐름 기조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 이건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치가 그렇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상승할 곳들은 계속해서 지속 상승을 해나가는 어떠한 정책 요인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지금부터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틀린다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정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방이 올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땠냐 보세요. 지방의 미분양 취등록세 50% 감면해 줬어요. 자, 언제입니까? 2008년도 6월이에요. 기사가.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 취등록세 50% 감면. 이때 당시에 제가 이때 당시 이거 했던 거를 뉴스를 기억을 해요. 신문 뉴스를 제가 이제 기억을 해요. 이때 당시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제나 이쪽은 계속해서 이게 하던 그런 게 있어서 부동산도 전혀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50% 감면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어. 제가 얼핏 기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기억력 되게 좋죠. 지방 10년도 넘는 건데 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50%를 감면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되게 재밌죠.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러면 아니거든. 그죠? 근데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지방에다가는 감면을 해줬어요. 취등록세를. 그럼 여러분들도 여쭤볼게요. 취등록세 감면을 해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취등록세 감면을 해주게 되면 대체적으로 바닥에서 있던 가격들이 중요한 거 알려주는데 상승합니다. 예,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리얼티 수업을 들으신 분들 있죠? 리얼티 부동산 수업 들으신 분들. 그렇다면 리얼티 부동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바닥 기점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느낌이 뭐 이런 건 잡을 수 있죠. 이런 게 딱 되면 그때부터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야. 더욱더. 이것도 표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떨어졌다, 터졌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은 그렇다 해서 지방이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도 오른 곳들이 이 신호탄을 통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 당시 2008년도에 서산, 대구 뭐 이런 데는 올랐어요. 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맞을 거예요. 여기가 이런 데 올라갔단 말이야. 왜냐? 여기 수도권, 이게 서울은 떨어졌거든요. 수도권 떨어지고 많은 곳들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느냐? 지금은 어떠냐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도 지방광역시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연장을 해줬어요. 2010년에도. 예. 2년 연속으로. 그래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기간을 애초 이달 말에서 내년 4월 말까지로 10개월 또 연장했다. 상황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15일 부산시를 비롯해서 광주, 울산, 대구 이런 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행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의 85제곱미터 이하 일괄적으로 75% 경감, 그리고 또 초과한다 하더라도 분양 가격의 10%를 초과하고 20% 이하이면 얼마나? 62.5%를 낮추면서 분양가를 20% 초과 내리면 취등록세 75%를 깎아주었어요. 언제? 2010년도에. 즉
하락하는 중에서 지방에서 빠지는 곳들이 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외쳐가면서 어떻게든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 과거에 이랬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랬다. 이건 아니잖아.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저를 그럼 국회로 보내주세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사신 거 제가 다 올려놓을게요. 제가 구독자만큼은 나오겠네 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볼게요. 요즘 뉴스입니다. 울산에서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지원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울산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부부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열심히 전세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구미시 같은 경우도 자료가 있는데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22년 2월 달입니다. 전세금 융자 신청 받아 6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저소득층들에게는. 그죠? 그럼 저소득층들이 살 수 있는 거는 어떤 걸까? 좋은 아파트일까? 아니지. 그렇죠. 구축 아파트 좀 저렴하니 한 것들이죠. 구축 아파트 저렴하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1년도부터 그런 얘기는 했어요. 22년 장세는 좋고 비싼 아파트가 가는 게 아니라 구축 아파트들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좋은 아파트들도 가겠지만 상대 대비 구축 아파트들이 지금부터 22년부터는 쫙쫙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집을 전세를 살 수 있는 곳들을 노려야 돼요. 소득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곳들을 노려야 돼요. 예,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모두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DSR에 있어가지고는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은 높아요. DSR 제도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소득 대비 부채죠. 내려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대출을 규제할 가능성은 높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가 대출을 계속해서 뭐 대선 끝나면은 풀어줄 것이다. 누가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하니까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풀리는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다가 주춤한단 말이야. 이 주춤이라는 게 뭐야? 거래량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에 대한 상승폭도 또 둔화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횡설수설 두려울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실 거 없다. 어떻게 된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주택들, 안 올라간 곳들은 더 가야 되는 곳들은 결국엔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별적 선별 지원을 하여서 결국엔 지방 아파트 살리기에 혈안을 내세울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라고 했죠. 이건 대통령 마음이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투기 과열지구니 뭐 이런 곳들 있죠. 이런 곳들 왜 투기 과열지구야? 비싸니까 그런 거거든. 이런 곳은 아무래도 지원을 해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더 올라가야 되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원 정책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 기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까요? 있지요. 뭐냐고요? 바로 이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아, 오늘 리얼티 또 한 번 더 실력 발휘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쌤 하는 거예요. 많은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동안 서부대대세 여순강 맞춘 것도 정말 대단하고 주식시장 맞춘 것도 대단하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냉정하고 꼼꼼하게 보는 거야. 냉정하게. 그러니까 서울만 죽어 오른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지, 누구처럼. 그럼 볼게요. 서울, 죄송합니다. 부동산 불장 기업 실적 개선에 국세가 이번에 얼마 더 거쳤어요? 29조 8천억 더 거쳤거든요. 미친 거죠. 얼마나 많이 거둔 거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거둔 거야. 그냥 막. 그죠? 그래가지고 전년보다 얼마나? 58.5조.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
10%의 세금을 부동산에서 걷었는데 더 걷은 거야. 너무 많이 걷은 거야. 근데 되게 막 재밌는 게 뭐냐면 법인세가 15조야, 15조. 15조. 여러분, 15조를 걷었거든요. 부동산 세금이 그 중에 17.2조 또 거친 거야. 그러니까 법인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 무지 많이 낸 거지. 이 중엔 제 돈도 1억이나, 약 1억이나, 있는 거예요. 아껴 쓰세요. 아껴 쓰세요. 여러분들. 예? 저 세금 많이 냈습니다. 이게 허경영이 당선되면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저기 차량에다가 적어준다던데 빨간 람바 달게해서 뭐 이렇게 저 사람 애국자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허경영 씨가 2는 알고 3은 모르는 거지. 허경영 천재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만 그 사람 2는 아는데 3은 모르더라고요. 3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문화가 여러분 정착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이 반영되려면 여러분 정책성에 있어서는 인지의 문화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다 딴 얘기 하는데, 인지의 문화성이라는 게 필요해. 즉, 어떠한 문물이 들어올 때는 또는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무조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만한 수준이 같이 교육이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국민들이 질이 형성돼야 돼.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거를 하잖아. 옛날 청나라 꼴라요. 청나라 꼴라. 청나라가 개판이었거든. 문물은 개판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개판하면서 완전 그런 거야. 죄송한 얘기인데 뭐 어느 나라 이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진짜 중국 갑자기 좀 미안하네. 중국 그렇잖아요. G2면 뭐 할 거야? 사람들의 마인드를 금메달 다 뺏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메달 못 따요. 왜? 중국이 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따? 예? 쇼트트랙 새끼들 어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그 와중에 따고 있어. 메달 따는 거 봐. 참 진짜 우리나라 쇼트트랙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사기야.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왔지? 그래서 뭐 허경영 씨 그 얘기했는데 세금 그 얘기했는데 빨간색 람바 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야 저 사람 세금 많이 낸다. 길 비켜주자. 와 저 사람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죠? 뭐라는 줄 알아요? 부모한테 좀 물려받았구만. 에휴 못난 놈부터 시작해서 에휴 저 새끼 사기쳐서 부자 됐구만. 이런 마인드가 80에서 90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기 질투는요.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거의. 말도 못해. 10위 안에 들어갈걸?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엄한 전문가도 사람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바보들은 이 게임새에 넘어가고 이 게임새로 인해서 이 바보들은 현명한 사람을 또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야, 이거. 시기 질투.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간 이거 달아주잖아. 난리나. 다 욕해. 뭔 존경이야. 무슨. 갑자기 세금 얘기다 여기 왔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세금 많이 냈다. 세계잉여금. 야 죽인다. 23.3조. 7년 연속 흑자 기록. 잉여금이. 돈 많네. 그렇죠? 돈 많이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다? 세금을 많이 걷었거든요. 지금 법인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요. 이 세금을 그럼 어디다가 쓸까요? 이제부터. 어디다 쓰기는. 여다가 쓰는 거지 또. 짠. 22년 2월 14일 뉴스. 계속 지금 뉴스예요. 이것도 지금 뉴스고요. 예. 이것도 지금 뉴스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데 이 지방세라는 게 단순 지방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가 하나 추가되어 있냐면은요. 우선 취득세가 넘버원으로 나와 있어. 취득세랑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 소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오른 곳 지금 울산도 봐봐. 울산도 지금 여기 2022년 2월, 구미도 22년 2월, 그죠? 세금 많이 걷었던 것도 2022년 2월, 행안부에 대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원하겠다는 것도 2022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년 2월 달에 변화되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대선이 누가 되든 간에 그게 퍼센트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어차피 대선의 흐름이 시장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또는 뭐 합병을 해가지고 진짜 뭐 저기 안철수 대통령이 되든 셋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지원에 대한 퍼센트가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설사 한다 하더라도 시장성을 결국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굳이나 억누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나 이런 진보 사상을 좀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강제적으로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쪽 파들이거든. 진보들. 응, 이 진보들이거든. 아니다, 시장은 자유롭게 둬야 된다가 보수 쪽이거든. 그 이 진보에 나온 경제학자나 뭐 경제 전문가가 누가 있냐면은, 얘기해도 되겠지. 최진기라는 분 있죠? 최진기 쌤이라는 분. 이분이 이쪽이에요. 진보. 예. 이분 그리고 실제로 진짜 진보예요. 그 좌파. 완전 좌파야, 좌파. 그러면서 이분은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개입한 게, 요즘 뉴스 나오대? 개입한 게 잘못이거든.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래도 냅둬도 올라가는 거를 폭등을 시켜버렸잖아요. 규제 눌러버리는 바람에. 그쵸?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최진기라는 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이 정도 능가를 해야 돼.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유튜브 좀 떠들고 다니고, 뭐 좀 책 좀 써서 팔아먹고, 뭐 인터넷에서 책 좀 써서 팔아먹고, 탈의인이, 뭐 크몽이니 이런 데 막 팔아먹고, 그런 거 하려면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실전에 강해야 되고,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지. 뉴스를 보고선 땡칠 게 아니라, 대선 3주 앞으로 나갔는데, 이재명과 윤석열, 주택 불안에 대해서 잡을 공약 살펴보니 뭐라 하냐면 두 후보 모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LTV 완화는 한 목소리를 했다 이렇게 하거든. 론탈 토탈 밸류션. 그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하겠다 또는 윤석열 저번에 짚어드렸죠?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요거 대 요거 싸움인데 제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걸 얘기했죠. 이거는 서민 죽이는 거라 그랬지 제가. 이건 서민 죽이는 거라고. 이거를 하게 되면 서민을 죽이는데 이거에는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죠. 인간의 나태함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더 압도적으로 우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안정화가 더욱더 빨리 찾아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본다 그랬죠. 임대차법 의견도 엇갈린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제가 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들 토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대선 후보들 토론에 나오는 거 보니 다들 4명 다, 4명이라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거죠. 이분들 모두 다 맥을 완전 잘못 잡고 있다 그랬죠. 이분들 어디 가가지고 과외를 받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과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란 건 부동산만 알거든. 전체에서 보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수요 공급 이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모르니까 듣고 와가지고 그냥 따라 하는 거야, 이분들도. 공급 늘리겠다고.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4명 후보 다 모두 다 사실 지금 부동산에서 몰라. 그러면은 리얼티님 당신은 뭐 아십니까? 예.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알아요. 뭐냐고요? 지금 그 증거 해드릴게요.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 얘네 4명 다 모른다고. 그죠? 얘는 4명이래. 이분 4분들 다 모른다 그랬잖아. 대선 후보들이 그러니까 대선 전에 잡으세요. 대선 전에 제가 그러니까 앞서서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은 선거 공약이나 공급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저번 주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전국의 미분양 속출. 그쵸? 이게 공급 문제가 아니라 했죠, 제가. 공급은 이미 102% 그리고 104%가 이미 넘었다. 이게 벌써 98년도고 102%가.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미 2019년도에 104% 넘었다 그랬죠, 제가. 그쵸? 근데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이게 부족하다 그랬죠?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대수는 조금 늘었을지언정 인구가 진짜 사상이라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어. 이건 또 뭔 소리야? 수업 들으세요. 수업 들으신 뭔 얘기 다 알아. 수업 들으신 분들 지금 다 알아들으시죠? 예.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인지 전반적인 큰 틀을 보는 건지. 그러니까 리얼티 찐팬들은 다른 영상들을 다 안 봐. 제 것만 본다고. 완전 맥을 잘못 잡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대선의 4분들 모두 다 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우지수가 분명히 꺾일 가능성은 높고 이미 코스피는 꺾여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다우가 떨어짐으로써 우린 더 하방 압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와중에 유가는 지금 치솟고 있고 원자재 값은 지금 치솟고 있는 데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얘네가 아무래도 다운될 가능성은 높은데 이 진행되는 과정 2년 즉 2023년 말까지 앞으로는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때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분들이 맥을 지금 잘못 잡고 있어요. 대응을 못할 겁니다. 모르지.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좋은 참관들이 있어서, 그죠? 참여관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장관들이 머리 좀 쓰고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다만 맥을 잘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맨날 헐뜯고 앉아 있는 거야. 대통령 해보려고. 기가 막힌 거지. 제가 여기 딱 앉으면 만약에 제가 여기 딱 앉으면 앉을 수 없지만 앉으면 얘네 4명 다 아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못해도 제가 부동산 장관 자 여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할게요. 좀 길었는데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열어둘 부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잠 못 자지 마시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장세로 가자.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원래 영상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또 얘기할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 분명한 건 뭐냐면 예고편 조선 시대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부동산 투기는 여전히 있고요. 해외도 영국도 미국도 지난 과거 영국 수백 년 동안 100년 동안 넘게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늘 있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다주택자였다. 예.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예. 리스크, 아이고, 뭐 영어 엉망이야.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승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이 이제 좀부터는 요 관리를 잘해야 돼, 요 관리를. 그래서 어려운 장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맥을 잘 잡아야 돼. 흐름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 무엇이 찐인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정말 그래서 제가 21년도에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22년도는 정말 어려운 장세가 이제부터 펼쳐질 것이다. 디테일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속이 좀 시원하고 좀 많은 것들을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댓글에다가 함께 많은 인사와 이야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질문이나 리얼티를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저희 카톡방 있으니까 언제든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리얼티였습니다.